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야는 각각 어제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중심으로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박철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에 당대표 선거에서 77.7%라는 압도적인 전당대회 득표율로 대표에 취임을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부침도 많았고 또 이렇게 여러 논란도 많았던 1년이었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정 대표님. 일개보 표현으로 매우 흐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년 전에 취임하시면서 키워드로 5가지를 제시를 했었어요. 미래, 유능, 강함, 혁신, 그리고 통합 이렇게 5개를 했는데 미래,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사태로 이제 흐려져 버렸고 유능하고 강한 이미지도 돈봉투 사건으로 좀 많이 희석이 돼버렸고요. 혁신과 관련된 거는 아시다시피 혁신위가 또 자초가 돼버렸고 그나마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는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를 해왔다 이런 정도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을 때는 아무래도 박빙의 차로 진 대선 후보였고 또 이후에 또 상대방 후보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엄정히 수사할 것을 또 공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지켜야 된다는 의지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지자들도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당 내외적으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편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압박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은 1년 동안 무언가 보여줄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대표님 이제 모레입니다.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야심차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내걸었던 키워드들, 다짐들이 대부분 이제 다 부정적인 평가로 1년 만에 돌아선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두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1년 전에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180석 여소야대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계속해서 제출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압박감을 심어주고 1년이 됐을 때 이제 국정의 협력 동반자로서 과감하게 모습을 반전시켜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해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이제 좀 제의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 이제 뭔가 이게 민간 영역을 좀 이제 규제하려는 이제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카르텔로 연결이 된 정부를 본인들이 그 카르텔에도 한번 야권에서 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한번 대비되게 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뭐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 것인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왔는가. 지난 1년 동안에 대해서 아까 뭐 매우 흐림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그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대선까지 가지고 있던 이미지라고 한다면 뭐 사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그 행정의 달인이다. 좀 이런 모습들이 쭉 있었죠.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거치면서. 자, 이제 이런 장점들이 지난 1년 동안 사라져버렸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안 보이는 거 역시 외부적인 요인이 제일 큰 걸까요? 저는 통합의 늪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처럼 예를 들어서 툭하면 탈당을 암시하는 이런 상태에서 당내 통합을 지금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강한 대여 메시지가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합의 늪에 빠졌다는 표현을 좀 한번 해보고요. 단체장과 그 여의도 문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단체장은 옆에 이제 그 견제 세력으로서의 기초의회라든지 이렇게 있지만 국회는 또 다른 영역이고 여의도 문법에 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개파로 나눠져 있는 의원들을 조율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는데 그 한계를 좀 노출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왔던 게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벌써 4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만간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5번째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검찰이 요거를 이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박 변호사님 이게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됐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간략히 생각하면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뭐 의사 표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 그 야당의 가장 큰 제일 여당 야당의 당 대표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 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비춰지더라고요.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뭐 굉장히 서운한 듯한 이런 취지의 그 기사들이었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근거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내려놨으니까 이제 검찰도 밀리는 모습은 보여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싶거든요. 이제 피의자 신분 전환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할 테니까 한번 잘 대응해봐라라는 식의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쌍방울 그룹에서 김성태 회장이 방북을 하는 거에 관련해서 그 비용이 이제 몇백만 달러 송금설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뇌물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철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증거가 확보가 됐으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거다. 이제 저도 물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은 그 300만 달러 대북 송금 금액 중에서 쌍방울과 다르게 이재명 지사에게 배정이 된 그 금액이 과연 특정이 되고 계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한번 초점 맞춰가지고 수사 진행 상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 뇌물죄 지금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제 물론 이것은 앞으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사법부의 판단이 이제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신분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압박이 될지 이런 모습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소환 이야기를 또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소환 일정을 가지고 굉장히 큰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뭐 8월 달에 소환을 한다. 아니면 9월 달에 소환을 한다. 뭐 회기 중에 해라. 회기 중에 뭐 안 한다.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셨을 텐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 다음 달 4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렇게 날짜를 검찰에 통보한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식당 예약하는 줄 아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아니다. 원래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날짜 조율하는 게 원칙적으로 이게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조율이 가능하고 또 수사 당국하고 이렇게 변호사하고 또 연락해서 조율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 측에서 통보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굉장히 특권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게 되면 그날 어김없이 나가는데 당신은 뭔데 그 날짜를 오히려 통보를 본인이 하느냐라는 식으로 프레임도 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조율할 수 있는 요소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 형식을 어떻게 잡았는지 저희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지 아니면 그 날짜가 어려우니까 뭐 국정의 국회의 어떤 운영에 방해되지 않게끔 저쪽 날짜를 좀 옮겨달라는 요청을 통보로 뭐 이미징을 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요것들 이제 뭐 일정 가지고 이제 계속 신경전 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회기 중이냐 아니냐 이제 본질은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회기 중에 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회기 중에 하겠다 지금 이 문제겠죠. 예.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검찰 출신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의를 안 받아들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진짜 야당 대표가 진짜 야당 대표가 아니라 범죄자로 지금 보이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이미 얘기가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달라라는 그게 다 맥락이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본회의에도 영향 없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당당하게 제발로 그 법원으로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 대표가 이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까지 했으면 검찰에서도 어쨌든 그에 대한 예우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회의가 없는 일정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의 뜻을 좀 존중해 줄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슨 뭐 식당 예약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국민 정세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좀 이게 좀 엄밀히 말하면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회기 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불체포 동의안에 대한 그 표결까지는 보겠다. 이거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불체포 특권을 표결을 하도록 이재명 이 대표가 가만둘까요? 어쨌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행위인데 그것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뭐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장 청구를 하면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사법부에게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네, 이런 상황에서 뭐 검찰이 그런 뭐 무리수를 둔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이재명 대표도 이미 선언한 만큼 당당히 나가서 아마 수사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대표님, 이제 어쨌든 9월 중에 정기국회 중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국회법상 표결은 불가피해지는 거죠. 정기 국회 회기 중에 이제 청구가 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적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퇴장을 하자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는 표결 절차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원심력으로 강하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도 아마 머릿속으로는 퇴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원 뭔가 이렇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제가 이 기회에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표결을 앞두고 친소관계보다는 대의 명분에 따라서 표결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들을 이제 국회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만큼은 민주당에서 어쨌든 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과 그다음에 야당 뭐 단일 대우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좀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한번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 당대표에게 좀 표로서 한번 화답을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지금 여야가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 또 워크숍 이렇게 지금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또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뭐 보신 것처럼 굉장히 수위가 높은 대통령이 뭐 작심하고 발언한 듯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사실 이제 한동안 그 이념이라고 하는 이념 논쟁으로 우리 사회가 치닫는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에 내걸었다는 거. 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가냐,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박 변호사님, 이 방금 발언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눈길이 간다. 이런 발언을 하다니 뭐 이런 좀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글쎄요. 그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대통령의 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 말 같거든요. 어쨌든 통합하고 같이 가자라는 말을 해야 될 사람인데 아무리 뭐 한 당의 어떤 뭐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에 가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정치 세력을 적으로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이념 전쟁을 이제 철진한 지난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최근에 뭐 뉴스에서 보시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뭐 어떤 과거 전력 때문에 역사에서 지금 형상 철거하고 이런 그동안 존중받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폄훼하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철진한 이념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지금 뭐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있는 또는 더 나아가서
마치 공산당과 뭐 남쪽의 정부에 대한 선을 긋고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한 20-30년은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념 관련된 얘기를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천공을 버리고 이념을 택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세력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1 더하기 1은 100이다. 이제 수능 과목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걸 수리탐구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수리탐구 영역이 아니라 국민 정서 탐구 영역으로 좀 옮겨가서 한번 좀 살펴봐라. 좀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이제 또 이렇게 강하게 전 정부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연찬회에서 참석해서 이제 우리는 전 정부 핑계대면 안 된다. 우리는 실력으로 보여줬는데 이 이야기를 1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황에 연찬에서 또 다시 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국정운영권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찔하다. 이러면서 지난 정부를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잼버리 사건으로 그게 더 격화된 것 같은데 이제 정권을 창출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고 다만 제 생각컨대 뭔가가 앞으로도 생각보다 쉽게 뭔가 국정 운영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 탓을 상당 기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발 그렇지 않길 바라고 어쨌든 이제는 본인께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국정 운영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상대방 쪽으로부터.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전심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철진한 이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오히려 평화 화해 무드로 본인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는 더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전 정부 비판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당장 먹기 좋은 떡이 전 정부 비판이라고 보는 거겠죠. 문재인 정부 7년 차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념에 대해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 국정 철학이 이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1년 차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지금 부재한 그런 모습을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에서 했던 발언과는 또 별개로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거 여당 연찬에 참석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거 좀 정치적인 중립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없을까요? 저도 사실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 타이밍에 꼭 가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엄정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우리가 대통령한테 지금까지 지워왔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대통령뿐 아니라 이 전전 시대의 대통령들에게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심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설사 참석했더라도 극히 말을 조심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정도의 언사만 했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과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야 영수회담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연달아서 지금 여당 연찬회만 참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수회담 없는 여당과의 대화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진짜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이건 완전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당 연찬회 2번 갔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여야 영수회담도 이제 받아들일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볼 것이며 또 계속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 대표와 그 자리를 마련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드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은 어쨌든 취임 이후로 이 생각이 일관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저희는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싸우는 세력으로 인식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 본인 자유이겠지만요. 여야 영수회담 제의했는데 그 대화도 마주 보고 하지를 않고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 조사부터 받으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게 여당에서 국정을 가지고 있는 수권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지금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자백의 한 모습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은 지금 여와 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당에서도 수도권 위기다, 야당에서도 수도권 위기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연찬위에서도 이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고 합니다. 위기론 아니다, 이거 언론이 만든 이야기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거 심각한 위기 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 수도권 위기론, 정 대표님은 이 실체 혹은 그 정도 어떻다고 보세요? 위기 맞습니다. 맞고요. 언론에서 만든 이야기다. 좀 착각하지 말아라.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무슨 뜻이냐?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내부에서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없으니까 검찰총장 출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렀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지금 1년이 더 넘게 남았는데 냉정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보수 진영하고 현재 보수 진영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 정도 새로 신규 인물이 영입이 된 거 빼고는 다른 주자들이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를 이끌 포스터가 전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이거는 수도권 위기로는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을 열었는데 혁신안이나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의외로 개파 간의 대립은 좀 부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좀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 대표님은 뭐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불거지지 않았던 거 좀 어떤 분위기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혁신의 역설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그냥 던져만 놓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지금 좌초가 돼버리니까 당내 갈등 전선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서 당내 평화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혁신의 역설이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총선 승리 전략을 비중 있게 좀 다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보니까 사석에서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뭐 총선 불출마 이제 암시까지 좀 했다라고 하는데 올드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귀한 거 관련해 가지고 당내 뭔가 총선 승리와 관련된 무슨 전략들 기조들이 지금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지금 수면 위로 좀 가라앉았다 이렇게 좀 한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위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1년 뭐 4개월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자체가 뭐 30%대, 높았을 때는 40% 정도, 뭐 30%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도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그 지금 이제 뭐 위기 탈출을 위해서 민주당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대안이 안 보인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민주당이 과연 대안 세력인가? 라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뭐 보수 정치에 비해서 진보 정치의 장점이란 뭐겠습니까? 청렴 그리고 또 진취적인 어떤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것인데 사실상 그 두 부분에 있어서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코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또 뭔가 진보적이거나 진취적인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단합된 뭉쳐진 힘에 대한 조직적인 힘이 있었어야 됐는데 거대 야당이라고 우리가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 대표님 평가하다시피 그렇다 할 것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 민주당을 우리가 이 국민의힘을 대신할 대안 정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에서 왜 워크숍에서 아무 말이 없었을까 사실은 다툼이 나올 만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뭐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숨고르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총선 얼마 안 앞두고 여기 이 앞에서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혁신위는 당내 선거 투표 방식 특히 대의원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찌보면 다 이 둘 간의 상호관계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해관계들이 분명히 있는 이 의원들, 현직 의원들이 여기서 서툰 소리를 잘못해서 총선이 혹시 실패하거나 또는 생각만큼 승리하지 못했을 때 그 칼날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참 이 외곽에서 봤을 때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저렇게 봤을 때도 참 답답하고 이러한 구도를 누가 깰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이런 평생 내가 정치를 해먹을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정치를 제대로 바꿔봐야 되겠다는 젊은 정치인들이 좀 큰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제 워크숍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도 똑같이 수도권 위기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 대표님, 민주당의 수도권 위기론은 뭐가 문제고 어떤 상황인가요? 지지블록 해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노동 그리고 뭐 여성 그다음에 뭐 청년 이렇게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지지블록이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해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의당이 이제 부진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을 때 정의당과의 수도권 연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시너지를 냈었던 부분인데 정의당이 부진하다 보니까 민주당 독자적으로 지지 블록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측면에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지지 블록의 해체로 지금 전망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네. 이 수도권 위기론, 민주당은 위기인 건 확실하죠? 저는 사실 둘 다 뭐 위기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고깝게 들립니다. 뭐 둘 다 위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고만고만하다는 느낌이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오염수 방류 사건 때문에 아마 이제 곧 추석이 되니까 제수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보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를 저는 할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큰 호응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변수들이 좀 반영이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보수 일변도의 정책들을 너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점차 뭐 객관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난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네. 숨가쁘게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지금 시청자분들 또 국민분들 보시면서 뭐 헷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뭐 보기 싫다 하는 생각도 들으실 텐데요. 이제 뭐 추석 연휴도 있고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분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 내년 총선을 향해 바쁘게 뛰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쁘게 뛰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쁘게 뛰고 계신 거 맞는 거죠? 예, 저희가 9월 19일 날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네. 11월이나 연말쯤에 창당 대회를 해야 됩니다. 일단 발기인 대회 때까지 이제 발기인들을 모으고 또 국민들 앞에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나 네. 정책 같은 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당명을 최근에 새로운 선택이라고 확정을 했는데 이게 직접 정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회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회의실에 다 들어가서 당명을 정하기 전엔 나오지 말자. 그래서 정했습니다. 사실은 좋은 이름들을 그동안 여러 정당에서 써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신당의 존재 이유가 네. 지금 유권자들이 거대 정당 두 군데서 어디도 믿을 수가 없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한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드린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세력의 존재 이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계속 지지하던 정당이 잘 못하고 있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저쪽 정당이 워낙 싫기 때문에 네. 이쪽을 찍는다. 이런 데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새로운 선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선택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비판받을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편가르게 하고 서로 적대감을 갖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토착외구다,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정부가 오래 갈 거라고 예상했고 뭐 2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편가르기의 염증을 느끼면서
공정과 정의, 네. 상식을 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그 편가르기에 염증을 내는 것을 어루만지고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반정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무슨 좌파 세력이다 이러고 80년, 100년 전 일을 꺼내가지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깊은 실망에 빠지고 있고 저희로서도 윤석열 정부에 좋은 점수를 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예. 비슷한 취지인가요, 그러면은? 예, 일단 문재인 정부도 철저하게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토착외구나 친일파로 몰아붙였는데 친일파는 척결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국가 세력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화나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도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나 총선 투표율이 50% 중반대에서 60%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5% 내지 30%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만 어떻게든지 결집하려고 하고 그 결집의 가장 쉬운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지지층만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실 때만 해도 육사에 있는 독립 영웅들 흉상을 철거하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념 전쟁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양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일련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 평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아서 1년 내내 지금 당대표 검찰 출석 문제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방어하기 위해서 네. 방탄국회하고 윤석열 정부 하는 일 다 공격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저렇게 하는 것이고 양쪽 다 자기들이 잘하지 못해도 상대방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뭐라고 참담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검사 출신이신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건 좀 과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할만하니까 계속 하는 걸까요? 제가 뭐 저 나름대로 네.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나름의 판단은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는 정치인으로 나온 것이고 사실은 수사를 할 것이 있으면 수사를 하더라도 네. 정치는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네. 아직까지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첫째로는 대통령의 책임이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런 뭐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고 정말 완전한 정치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네. 그것이 정치를 갉아먹고 있는 현상 이것이거든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검찰이 우리나라 정치를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우리나라 정치를 결정을 하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고 뭐 검찰 수사가 정치를 갉아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당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 대선 후보 시절이나 그 전서부터 네. 나는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않겠다. 나같이 청렴한 사람이 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얼마든지 그걸 포기하고 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시고 계속 방탄국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회기 중이 아닐 때 영장 청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회기 중이 아닐 때 해달라는 것은 회기 중에 했다가 그런 표결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 또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은 방탄국회 한다는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자신이 없어서 회기가 아닐 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정말 특권이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뭐 짜장면집 예약하는 줄 아냐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씀인 거는 맞는데 네. 어쨌든 지금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간에 지금 네. 회기 중이 아닐 때 영장 청구를 하면은 뭐 저 실질 심사에도 나가고 검찰 소환에 응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왜 몇 달 전에는 검찰에서 비슷한 영장을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 상정해가지고 부결시키게 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질 끄는 거고 1차적으로는 이 수사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결론을 못 내는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을 충분히 해야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자세도 절대 당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약간 뭐 표리부동한 면도 있다 뭐 그 정도까지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네.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선거 때는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하겠다고 하다가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다가 막상 자기 문제를 닥치면 검찰 수사가 정당하지 않으니까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농담 한마디 하자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농담으로 많이 하시던 말씀이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일은 다 엄마가 결정한다. 근데 뭐가 중요한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민주당이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데 정당할 때만 포기하겠다. 정당하지 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네. 민주당에 계실 때 조금 박해라고 해갖고 뭐 문재인 정부나 당 지도부를 향해서 뭐 쓴소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 4분이 계셨는데 20대 네. 국회 때. 근데 어쨌든 두 분은 살아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님은 공천을 못 받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웃이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웃이라고 표현해서.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조응천 의원이나 뭐 금태섭 의원의 차이는 글쎄요, 뭐 뭔가? 차이가 있다고 네.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문서 위조를 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국민들 앞에 우리가 최소한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공천을 못 받고 근데 뭐 조국 전 장관도 뭐 반대했고 그다음에 보면은 공수처를 공수처도 반대했고 윤석열 총장 임명하는 것도 반대했고 또 총장 징계하니까 징계한다고 또 반대하고 다 반대만 하신 거 아닌가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네. 임명 자체에는 찬성을 했는데 다만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부장검사 시절에 이제 어떤 세무서장 출신 이제 친한 분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줬냐 안 소개해줬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청문회 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루 종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 후보자의 육성으로 내가 소개해주고 문자하라고 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다른 직책도 아니고 네. 검찰총장 직책에 저는 그게 네. 대단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편인데.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네. 자기가 보기엔 상남자 중에 상남자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왜 비판을 하냐. 근데 여당 국회의원일수록 네.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정부의 강요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점 비판을 하고 고칠 점은 고치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때 그렇게 추앙해가지고 검찰에서 전진 배치했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상대 쪽에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체 반성이 없어요. 공수처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국 네.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토론을 하면서 공수처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네.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자기 신복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 부작용이 엄청 클 거다.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했던 말이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당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반대하면 우리는 개혁적으로 보이고 보수 정당은 수구적으로 보여서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 전 장관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서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수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진짜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 생각이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공수처를 내세워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때였는데 지금 공수처가 3년이 지났고 만들어진 지 좋게 얘기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수처 하나 하자고 위성정당이 막 난립하는 선거법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망치고 국민을 찢어놨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공수처가 뭐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니 이거 안 하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는 얘기했던 분들이 한마디 말도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아니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20년을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데 잘 안 된다. 근데 공수처는 무슨 수로 도대체 중립성을 지킬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공수처는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내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공수처장을 아예 임명을 안 하고 이제 흐지부지한 기관을 만들던가 아니면 정말로 본인하고 친한 사람을 임명을 할 겁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는지 정말 듣고 싶은 겁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지 아무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 국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차지하나. 지금 민주당은 거의 기득권을 쫓는 이해 집단이 돼 있고 국민의힘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부터 선거를 위해서 공수처를 처음부터 들고 나왔다 지금 그렇게 저한테 했던 말은 그런 말인데 물론 뭐 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 민주당 분들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아무 효과가 없는가? 또 잘못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이제 잘못하면은 또 정치인에 대한 사찰 기관이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쭉 했더니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새로운 선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낡은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 뛰어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다 좋은 말씀인데 한국에서 뭐 정당은 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로 대표되는 인물 플러스 지역 기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선택에 그런 게 있다고 보기에는 지금 좀 약한 것 같은데 예, 인물 플러스 지역 기반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분들이 활약하던 때의 얘기고요. 그 이후에 정주영, 안철수 다 실패했죠. 저희는 그런 거 실패한다고 봅니다. 이 유권자들이 이제 이 과거처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는데 다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하시고 할 때 뭐 문재인 보유국이다.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다가 5년 만에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공정과 상식을 지킬 뿐이다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이 사람이 더 뛰어나다 해도 유권자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뭘 가지고 하실 건가요? 선거를? 뭘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유권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권자들이 과거 10년 동안 학습하고 경험한 거로 봐서는 이 두 가지 정당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지난 대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2년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 시키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됐고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지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의 임계점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쉽게 과거처럼 이제 지역 기반이나 인물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말 국민들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진짜 문제들 그런 것과 해법을 가지고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몇 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혹시 정해두고 계신가요? 저희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0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회가 300석인데 그중에 10%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 이게 가능성이 높냐 마냐를 떠나서
실제 30석 정도 되는 신당이 출연을 했다고 쳤을 때 지금 국회에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금과 같을 것이냐? 절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30석이 목표고 네. 유권자들이 그만큼의 마음을 줄 자세는 저는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 30석짜리 네. 제3당이 있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1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과연 저렇게 2주에 한 번씩 재판받으러 가고 검찰 수사를 수시로 받으러 가는 대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가 없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변화의 어떤 이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목표는 30석입니다. 가령 뭐 예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도 그 정도가 있었고 정의당도 뭐 이렇게 단독으로 원내 국민의당에 대해서 제가 뭐 과거에 있던 네. 정당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38석을 했는데 네. 대부분의 의석이 민주당 호남 의원들이 나가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있었던 국민의당은 민주당이랑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과연 진짜 신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도 그러고 나서 전부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국민의힘 케이스를 이제 반면 교사로 보고 여러 가지로 스터디를 하는데요. 네. 인물, 안철수라는 상징적인 인물, 호남 기반으로 했는데 전혀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별 변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19일에 좀 충실한 아주 기본적인 정책과 네. 또 발기인 분들 모여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11월 또는 연말까지 시도당 창당 대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정책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주력하는 것은 지금도 1, 2주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젊은 분들 모여서 직접 만나서 2-3시간씩 대화를 하면서 지금 정말 부딪혀 있는 어려운 문제가 뭔지 듣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내년 선거 때까지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가끔 나오셔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